네, 지금부터 110회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파트에 있는 문제 3번 부가치세와 문제 5번 원천징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치세 신고 양가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제2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야,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 110회 전산세무 2급은 제 생각인데 합격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준 건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쉽게 나왔는데 당황스럽겠네요. 그쵸? 네. 아무튼 얘네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부가치세 메인 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네. 클릭한 다음에 그냥 다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여러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기 확정이니까 날짜는 어떻게 한다? 네, 10월에서 12월로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일자가 첫 번째 문제를 좀 봐주세요. 10월 4일이죠? 그럼 10월 04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상호는 F2 누르시고 네, 우리전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산 구분은 자, 내용을 보세요. 회계부서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한 거죠. 그럼 얘는 비품이니까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비품은 무조건 네,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4번에 기타로 가시면 돼요. 얼마? 2천만 원에 네, 20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월 11일 날 자, 얘는 F2 누르고 어디? 튼튼건설이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생산부서의 보관창고 신축공사비죠.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는 거니까 그냥 건물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건물 구축물로 가셔가지고 얼마? 네, 1억에 1천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업무용 소형차 구입한 건데 11월 20일이죠. 자, 거래처는 F2 누르고 어디입니까? 네, 빠름자동차.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 3번 가셔야 되겠죠? 네, 금액은 얼마? 네, 1,500에 150으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12월 14일 날 F2 누르고 네, 시온마트죠? 네. 그리고 얘는 에어컨 구입했으니까 얘도 기타가 되겠죠?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4번에 기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에 네, 100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은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답안 확인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얘는 틀리면 안 되지, 그쵸?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네, ESC 빠져나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다 입력해놓고 아니요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3년도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치세 신고서 외의 보고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을 하고요.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새롭게 입력할 것. 자, 아무튼 생략하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직접 작성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는데 자,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우선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부가치세 신고서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2기 확정입니까? 아닌데? 잠시만. 네, 1기 확정이죠. 그러면 4월에서 언제까지? 네,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봐주시고요.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게 띄우겠습니다. 쌤도. 네,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크게, 꽉 차게 띄우는 게 좋아요.
전체 화면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쌤은 그 영상에 좀 화면이 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 화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세원계산서 매출액이 있죠. 얼마? 3억 2천, 3천이 있습니다. 자, 주 1을 봐야 되는데 영세율 세원계산서 매출액이 2천만 원만큼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게 3개 안 맞았죠. 영세율은 색이 0이니까 조금 뭐가 좀 이상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영세율 세원계산서 2천을 빼세요. 일단 그러면 3억이죠. 그러면 3억에 3천이 일반 과세니까 어디에? 1번에 적으시면 되겠죠. 자, 매출의 과세 1번에 세원계산서 발행본에다가 3억에 3천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영세율 세원계산서 발행한 거는 어디입니까? 5번이었죠. 영세 세원계산서. 그럼 이 5번에다가 네, 얼마를 2천입니까? 네, 2천만 원만큼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직수출로 매출한 게 있었죠. 그럼 얘는 이제 영세 기타로 가야 되겠죠. 몇 번? 6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500. 자,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매출액인데 공급 대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별표. 공급 대가는 뭐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이거 잘라야 돼요. 얼마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에 가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끝이 났으니까 이제 매입 자료로 가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전자세원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이 있는데 공급가액이 1억 5천에 1,500이죠. 또 줄을 봐야 돼요. 운반용 화물자동차 매입액이 2천에 200이 있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면은 2천에 200은 누구죠?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쌤이 여기에 입력할 때 감가상각자산, 즉 다른 말로 고정자산은 별도로 입력을 하라고 있죠. 그럼 별도로 화물차에 대한 것만 여기에 입력을 하세요. 얘부터 할까요? 얼마? 네, 2천에 200. 아쉽게도 매입세액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겠죠. 그럼 일반 매입이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2천과 200을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 1억 3천에 얼마? 1,300이 되는 거죠.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이 또 나눠져 있죠. 그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쌤,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요? 되는 것도 있죠. 누구? 트럭, 화물차, 경차 이런 것들은 되는 거죠. 화물차이기 때문에 굳이 불공제 매입세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에이, 화물차는 공제가 돼요. 그쵸? 공제가 안 되는 건 누굽니까? 승용차. 수용차 중에서도 어떤 거? 8인승 이하 1000cc 초과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입액인데요. 자, 얘는 이제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 있고, 하나는 대표자 개인의 물품 매입액이 있죠. 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표 100만 개. 여기다 100만 개.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일반 매입에서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매입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럼 800에 80을 어디에다가, 얘는 신용카드를 쓴 거니까 어디에다가 매입세액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가야 되겠죠. 신용카드는 쌤이 여기 적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일반 매입으로 얼마? 800에 얼마? 80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표자 개인용 물품 매입한 거 있죠. 이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제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X. 이해할 수 있겠죠? 안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정자산 매입액을 적어야 되는데 제품 품질 테스트 기계 설비 매입 있죠. 600에 60. 얘를 어디에?
예,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고정 매입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매입에 대한 내용도 드디어 이제 입력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자료인 기타 자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쌤, 그러면요, 대표자 개인용 물품 매입한 거 이거는 어차피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 돈을 쓴 거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 매입에 불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매입에 불공 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기에 넣어가지고 불공제에서 다시 한번 더 넣어가지고 이제 빼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거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봐봐. 이거는요, 세운계안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아왔다니까요. 원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만 적는다? 증빙이 세운계안서를 가져왔을 때만 불공은 유일하게 여기에서 한번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운계안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카드 전표를 가지고 온 거죠. 불공이지만 카드 전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쵸? 카드 전표는 세운계안서 수치문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니까. 그쵸? 그래서 카드 전표는요, 어차피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불공은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공은 뭐만? 세금계안서와 관련된 그 부분만 여기다가 적는 거지,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좀 차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공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을 때는 세금계안서 수치분에 대해서만 적는 겁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진 보면 이제 전부 다 신용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불공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자, 조금 힘들겠지만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기타 들어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90만원. 얘는 어디 입력하죠? 그렇죠.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여기가 아니고 밑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9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만원을 적용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어디에? 네, 경감공제세액이죠? 그럼 여기에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여기에다가 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경감공제세액이 뜬단 말이에요.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죠? 쌤, 얘는 가산세 구할 거 없습니까? 뭐 가산세 구할 건 없죠. 뭐 누락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산세까지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2에서 10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였다? 그렇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절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는 우리한테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쵸? 처음에 출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출제가 되니까 어때요? 문제 푸는 방법이 맨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안 보고도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일단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그냥 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문제 보니까 일기 예정이죠. 그러면 1월부터 3월 말까지 놓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빨간색으로 마감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신고부터 할 건데요. 여기에서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를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비번은 1234, 1234로 걸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고는 여기 있죠? 클릭.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자, 이때 전자신고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날짜는 1월부터 언제까지? 네, 3월까지. 일기 예정이니까. 자,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납세자 자진신고죠. 그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마감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F4 제작 클릭.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1234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1234, 1234 이렇게 확인 하시면은 드디어 전자신고 이제 데이터가 제작이 된 거예요. 자, 확인 눌렀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확인 눌렀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홈택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홈택스의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뜨겠죠. 만약에 이게 안 뜨면은요,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윈도우 창 있죠. 거기 보시면은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때 닫기 누르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파일을 첨부할 거예요. 그 파일이 이제 어디에 이런 형식으로 파일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첨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맨 밑에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ENC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겁니다. 이거 ENC가 뒤에 12345. 자,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첨부가 될 거예요. 그죠? 끝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내려와 가지고 네, 이 순서로 이제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검사할 때는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클릭. 비밀번호 1234, 1234 놓으시고 확인. 그럼 나오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클릭. 내용 검증하기 클릭하세요. 그냥 순서대로. 결과 확인 클릭. 전자 파일 제출 클릭 하면은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자, 이 파일이 이렇게 첨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 확인하였으면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뭐다? 전자 파일을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문제 7번까지를 다 한 거예요. 자, 순서 외우셔야 되겠죠? 네,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고만 주신다면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점은 그냥 네, 가볍게 들고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순서대로 한번 또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네, 얘네들을 다 닫으시고 이상으로 3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1, 2, 3번은 다 끝났고요. 이제 원천징수로 가볼까 합니다. 자, 답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답지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고,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는 원천징수로 놓으시고요. 자, 총 15점이고 5점짜리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기업의 사무직 사원 김우리 씨의 6월급여 자료인데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공제 여부를 반영하고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사원 등록만 나오면 사원 등록만 나오거나 급여 입력 나오면 급여 입력만 나오는데 이건 두 개 다 나왔다는 얘기죠. 좀 할 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부양가족 명세가 나와 있죠. 그럼 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화면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그쵸? 김우리 씨 누르고요. 김우리 씨 누르고 나서 기본 사항은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부양가족 명세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가 되는지 추가 공제가 되는지를 체크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체크하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두 번째, 급여자료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당하고 공제 등록하는 거 알고 있죠? 이거요, 이거. F4번. 이거 등록해가지고 월급까지 입력을 다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뭐 내용이 좀 많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있는 이 내용부터 볼 건데요. 자, 부양가족 명세는 일단 사원 등록 가야 되겠죠? 네, 사원 등록에 클릭. 자, 김우리 씨의 기본 사항은 입력되어 있고요.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우리 씨부터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걔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 김우리 씨는 일단 뭐다? 예, 남성이죠. 남성이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뭐, 연령도 80년생이니까 아직까지 뭐 경로자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김우리 씨는 기본 공제만 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본인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현진, 이제 배우자가 되겠는데,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뭐다? 연령 제한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근데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우자는 나한테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클릭해서 배우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추가로 공제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쵸? 자, 다음 김아현. 자, 입양 자녀인데 입양 자녀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자, 소득이 없답니다. 그쵸? 근데 23년 1월달, 이번 연도에 입양을 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연령을 볼 건데요. 연령은 20살 이하니까 당연히 뭐다? 네, 연령 제한 통과를 했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다 통과했죠. 그러면 기본 공제에서 뭐다? 20세 이하로 일단 공제가 돼요. 근데 얘는 이번 연도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출산 입양 공제가 되겠죠. 그럼 출산 입양 공제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가서 지금 보니까 자녀가 얘 하나밖에 없죠. 그냥 첫째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할 건 있다 없다? 네,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김우리 씨를 비롯한 나머지 이현진, 김아연 씨가 모두 기본 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연이는 이번에 입양을 했으니까 당연히 출생 입양으로서의 공제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닫고 나오시면은 1번에 있는 내용은 끝난 거고요. 이제 2번에 있는 급여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급여 입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먼저 여기에 있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수당 항목들을 보면서 비과세와 과세를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려면은 첫 번째로 늘 쌤이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만 근로소득 비과세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정말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있었죠? 야식은 자연육.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야식, 자연육. 자,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보조비, 육아수당. 자,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2023년도에는요, 식대가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월 10만원이었는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보다
중복으로 지급되면 뭡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대부터 볼 건데요. 자, 식대는 일단 비과세죠. 그럼 B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비과세죠. 자, 육아수당도 비과세고 야간근로도 비과세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얘들이 정말 비과세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식대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하고 있답니다. 어라? 그러면 중복지급이죠. 중복지급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네요. 지급을 안 하죠. 안 하니까 얘는 비과세 확정입니다.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주고 별도로 뭐다? 그렇죠. 교통비도 주게 되면요.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행히도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로 확정이 된 거고요. 자, 육아수당. 당사는 6세 이하 자녀,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한 명당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연히 뭐다? 육아수당은 비과세가 확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근로수당인데, 야간근로수당은 이분이 어디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사무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야간근로수당은 누가? 사무직이 아니고 생산직 근로자죠.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김우리 씨는 어떻습니까? 사무직 사원이죠. 사무직 사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프로 반영한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프로 하라는 얘기고요. 급여자료 입력 시에 공제 항목에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당과 공제 항목을 등록할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급여자료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당 등 공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창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급부터 볼게요.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를 좀 봐주세요. 자, 식대가 나와 있죠. 식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근데 이번에는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비과세죠. 그쵸? 그럼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밑에다가 자, 빈칸에 과세 클릭하고 식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기본급 밑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죠? 그럼 클릭을 해서 비과세 확인되는 거 그대로 자, 세 번째 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비과세 만들어 주시면 되고, 육아수당을 하나 적어 주세요. 참고로 여기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유형 선택하는 거 알고 있죠? F2 누르고, 자, 육아수당을 한 번 더 적으세요. 그러면은 10만 나오죠? 월 10만원. 자, 월 10만원까지가 한도니까 얘를 반드시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도 어디에? 식대 밑에까지, 아닌데, 자가운전 보조금인가? 맞네요. 자가운전 보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근로수당 있는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돼 있죠. 얘를, 육아수당 밑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쌤, 야간근로수당은 지금 현재 과세잖아요. 그렇죠? 왜? 김우리 씨가 지금 현재 사무직 사원이죠. 그래도 야간근로수당은 여기에 비과세를 그냥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요. 어디에서 조절한다? 여기에서 조절하지 마시고 어디? 사원 등록에 가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 가서
김우리 씨가 연장근로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거냐? 풀어놓으시면 돼요. 생산직도 아니죠. 그럼 생산직 여부에도 풀어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부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뭐다? 자동으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전산이. 전산이 과세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직책과 월차, 식대는 식대 비과세는 사용 안 하니까 얘들은 뭐다? 사용 여부에다가 풀어놓으시면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풀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풀어놓으시면 되고, 자, 월정액과 통상임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책, 월차, 수당, 비과세, 식대는 사용 안 할 거니까 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만 열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제 등록도 가볼게요. 자, 공제 등록은 어차피 입력이 다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자, 새롭게 나온 건 없죠. 근데 학자금 상환은 사용 안 하니까 얘는 뭐다? 예, 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4가지는 당연히 쓰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어차피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걔들은 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다 했습니다. 이제 6월달로 가셔가지고 자, 지급일자를 적어볼까요? 자, 지급일자가 7월 10일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7월 10일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여기다가 자, 지급일자는 7월 10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귀속은 6월달이에요. 6월 급여니까 여기에는 6월로 가지만, 맞죠? 월급은 언제 준다고요? 다음 달 7월 10일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7월 10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6월 10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김우리 씨에다가 기본급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쉽죠? 자, 300에 20에 20에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모두 20이죠. 어라? 잠시만. 상료는 안 나와 있는데, 그쵸? 상료는 안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아, 상료도 안 쓰는데, 그쵸? 쌤이 상료를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것도 풀어 놓을게요. 네. 아,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상의 금액을 0으로 놓고, 잘 됐네, 그쵸?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요. 자, 상료를 모르고 내가 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는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으면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공제에서 다시 여기에 0으로 놓아가지고 금액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수당공제로 가셔가지고 상료를 풀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상여가 사라지죠. 자,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뭐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쵸? 자,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입니까? 52만 7천원.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얼마예요? 16만 6,500원. 그리고 건강보험은 13만 1,160원. 잘 찾아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16,800원 그대로고, 그리고 고용보험이 34,440원. 맞죠? 네, 자동으로 나오는 게 맞으면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도 그대로 자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다 했네요. 네, 이제 닫기 누르고, 네,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연말정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회계부서에 제시 중인 김가병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서 관련된 탭을 모두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번 가족상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나와 있으면은
뭘 하는 얘기죠? 그렇죠. 부양가족 탭에 가가지고 인적 공제 이제 먼저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 입력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클릭. 창은 가급적이면 크게 띄우는 게 낫겠죠. 자, 쌤은 크게 띄우니까 영상에서 좀 잘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놓을게요. 자, 4번에 F2 누르시고, 김가병 씨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가병 씨의 1년 동안의 총 금액이 6,500인 것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기본적인 공제사항들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부양가족 입력 탭을 입력한 후에 신용카드 쓴 거, 의료비 쓴 거, 기부한 거, 연금 저축 든 거, 보험료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부양가족 입력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부양가족 입력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양가족이 다 나와 있고, 주인번호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연령과 자료에 있는 소득 금액, 얘들을 참고해서 이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가 되니까, 그쵸? 여기에 있는 본인 공제는 그냥 무시하시면서 놔두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추가 공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 배우자 강희영 씨를 보겠습니다. 자, 강희영 씨는 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죠? 1,000만 원이나 있다, 그쵸? 근데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은요, 참고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어때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기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은 이런 게 있어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이 50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500만 원 이하는 70% 공제가 되는 거니까 5, 7에 35, 350이죠.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50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0이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150 이하이면은 그때는 공제가 됩니다. 근데 150을 넘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150 넘었기 때문에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에서 자, 배우자 강희영 씨는 세 번째 있죠? 자, 쌤은 그냥 여기 문제 순서대로 할게요. 자, 세 번째 강희영 씨 배우자는 나한테도 공제가 안 되니까 기본 공제는 그대로 풀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친. 자, 김수필님인데 부친은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있죠. 근데 1년 동안 부동산 월세 받은 게 2,000이야. 근데 그 중에서 경비로 쓰인 게 1,91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빼야 되겠죠. 그래야만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소득 금액은 내가 벌어들인 전체의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나 공제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니까 얼마 나와요? 90만 원 나오죠? 걔가 이거예요. 근데 9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넘지 않았죠. 왜냐면 1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나한테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내가 기본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버님은 자, 여기에 김수필님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일단 소득금액 제한은 통과했고 연령만 보면 되는데 연령이 60 이상이죠. 통과했죠. 그럼 아버님은 60세 이상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70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 우대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김정은 아들이죠. 초등학생. 자, 소득이 없죠? 네. 준희도 소득이 없죠. 그럼 둘 다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이면은요, 둘 다 그냥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이하고 준희하고 둘이 9살, 4살이니까 어차피 연령 제한 통과했죠. 그럼 둘 다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은이는 9살이니까요. 어때요? 8세 이상이죠. 그럼 8세 이상이니까 얘는 뭐다? 당연히 자녀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자, 2023년도부터 8세 이상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7세 이상이었는데 23년도부터는 8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세 이상은 자녀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럼 쌤, 7세까지는요 자녀세액 공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국가에서 매월마다 자녀 수당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녀 수당을 주는 것 자체도 기쁜 일이죠? 그러면 혜택을 받으니까 대신에 뭐다? 자녀세액 공제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혜택을 그만큼 받으니까. 그렇죠?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세까지는 자녀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쌤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입력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죠. 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나와 있습니다. 자,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특히 이 5가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보의, 교기신. 자, 이 5가지는 반드시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연령 제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고요. 소득 금액 제한은 100만 원 이하죠.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였죠. 근데 이 500만 원 이하가 방금 얘기했지만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이 제한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니까 제한이 없어요. 근데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까지는 봐줍니다. 연령 제한은 안 봐요. 대신에 뭐다? 소득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하나하나 입력할 건데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디에서 입력을 하죠?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죠? 어떻게? 자, 연말정산 입력 탭은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연말정산 입력에서 여기에다가 그냥 입력을 다 했거든요. 그쵸? 이제는 그게 안 되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는 어디에? 부양가족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보험료 여기에 있는 이 탭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화면이 잠시만요. 화면 밸런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보험료 보겠습니다. 먼저 김가병, 강희영, 김수필, 김준희 이렇게 4사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죠. 누굽니까? 강희영 배우자의 보험료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강희영 씨는 지금 연령 제한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어디에? 소득 금액 제한에서 걸렸어요. 아까 1000만 원인가 그랬죠. 그쵸? 여기에서 걸렸기 때문에 강희영 씨는 보험료에서의 공제는 안 됩니다. 강희영 씨는 그냥 X 이렇게 꺼버리면 되고요. 김가병 본인과 부친, 딸 이 세 분은 뭐다? 공제가 되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료 공제됩니다. 그럼 김가병 씨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어디에? 김가병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야 됩니다. 사람별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 자료가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문제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되었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30만 원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국세청 일반 보장성 가셔가지고요. F2 누르고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네, 보장성 보험 나와 있죠? 네, 여기 가셔가지고 국세청 간소화. 네, 여기 클릭한 다음에 얼마? 네, 3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또는 종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수필 부친 생명보험료가 있죠. 15만 원. 만기까지의 납입 금액이 납입액이죠. 만기의 환급액보다 큰 경우랍니다. 여러분, 내가 납입한 게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환급되는 경우 만기에 되었을 때 1억 이하인 9천이나 8천 나온다. 그럼 이건 내가 손해본 거죠.
그쵸?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뭐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니까 1억 2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럼 이거는요,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내가 낸 납입액보다 2천이 더 나왔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다?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았다. 이때는 저축성 보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납입액이 무조건 만기 환급액보다 커야 돼요. 커야만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납입액이 만기 환급액보다 작은 경우는요. 그때는 만기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준 거죠. 그거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왜 중요한 거죠?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면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만 보장성 보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문제를 냈을 때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은 경우에 해당되면은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납입액이 더 크니까 저축은 아니죠? 저축은 아니니까 15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디에다가 아버님 이름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자기 이름에 클릭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 이름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국세청 보험료 일반 보장성 F2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금액을 얼마? 15만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종료. 자, 이렇게 사람을 클릭하는 거 반드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나 김가병 씨에다가 다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준희 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어디 입력하죠? 김준희 클릭. 그쵸? 이름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 국세청 일반 보장성에다가 F2 그리고 35만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비. 자, 김가병, 김정은, 김준희 나와 있는데, 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내가 냈다면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죠. 자, 본인은요, 무조건 공제가 되죠. 자, 대학원 본인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은 국내 소재 사립초등학교, 사립이건 국립이건 간에 일단 정규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올린 학원비는 공제가 안 돼요. 쌤이 학원비는 공제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김준희 딸, 자, 어린이집 교육비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교육비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자, 조금 볼까요?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참고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다고 했죠. 교복은 1년에 얼마? 1인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 다른 말로 수학여행이죠. 수학여행은 3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이런 것들 있죠.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원은요, 초중고 대학생은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미취학 아동은 학원비 공제 가능합니다. 태권도, 미술학원 이런 것들 공제되겠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로, 자, 이런 것도 공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본인 것부터 볼게요. 본인만 대학원 된다고 했죠? 500만원. 그럼 얘는 어디에서? 자, 교육비에 탭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탭이 따로 없을 때는 무조건 뭐다? 부양가족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교육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에 여기 일반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누구? 본인 김가병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아, 본인부터 클릭을 하고 여기에 클릭해야 되겠다. 그쵸? 네. 자, 본인 거 김가병 씨. 자, 얼마? 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입니까? 김정은 아들이죠? 근데 아들은
학원비는 안 되죠. 그렇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학원비 이런 거 안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는 학원비 안 됩니다. 오로지 수업료만 되는 거예요. 정규 교육의 수업료만 800만 원만큼을 김정은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비에다가 국세청 자료 라인에 걸쳐 가지고 얼마, 방금 보았던 8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초중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을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2번. 그래서 초중고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준희 딸.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린이집 교육비죠. 180만 원. 어디에? 준위에다가 클릭을 하고 교육비 국세청 라인에 자, 얼마를 적으시면 된다? 네, 18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여기 1번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기 숫자로 1 적으시면 돼요. 그럼 취약전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의료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일단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모두 다 공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체크할 사항은 있습니다. 자, 그 체크할 사항들을 좀 볼 건데요. 자, 화면 볼게요. 자, 의료비는 일단 전액공제부터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전액공제에 해당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본장 65난.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자, 이런 이제 경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핵치료비, 결핵도 전액공제가 되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를 위한 의료비도 전액공제가 된다는 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료비는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의료비는요, 자기의 1년 동안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도가 있죠. 얼마? 7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다? 700만 원의 한도가 없이 무조건 다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전액 공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의료비 성형수술, 보약, 즉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치료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해외 의료비도 공제가 안 됩니다. 국내 기술도 우수하니까 국내에서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도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실비보험을 타먹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중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이에요. 실비보험.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공제가 가능하고요. 1인당 50만원 한도인 안경렌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본인 의료비가 있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이 있는데 65만원이죠. 자, 이거 얼마까지? 안경렌즈는 50만원 한도이죠. 자, 5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클릭. 자, F2 누르고, 잠시만요. 자, 쌤이, F2가 안 눌러지네. 눌러지네요. 자, 본인 김가병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국세청 자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어디 갔지? 여기. 그래서 그냥 국세청 자료로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0만원 한도니까 안경은 여기에서 국세청장, 자, 상호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자, 안 나와 있다면 무시하시고 그냥 금액에다가 50만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버님 김수필님이 계시고요.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15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료비에 가셔가지고요. 네, F2 누르고 김수필 아버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장 자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자, 얘도 상호라든지 사업자번호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건수도 안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그냥 얼마? 금액에다가 150만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아버님은요, 67세였죠, 아까. 그쵸? 67세였기 때문에, 인적 공제와 추가 공제에서는 경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경로대 공제는요, 7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비에서는요, 경로자의 기준이 65세 이상이에요. 방금 쌤이 보여드렸죠. 본장 65난. 맞죠? 65세 이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비에서는요, 아버님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쌤이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전사는 일단 김수필 아버님이 주인번호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넘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만 적어주시면은요, 자동으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김준희.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있네요. 25만원. 그럼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한다? 의료비에 F2 누르시고, 준희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국세청장 자료이고, 금액은 얼마? 25만원 적으시면 끝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도 다 입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참고로, 얘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볼까요? 자, 먼저, 형제자매 명의로 된 카드는 공제가 안 되죠. 형제자매 명의에 현금 영수증 끊어오는 것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신용카드에는 현금 영수증 포함이죠. 자, 아무튼 간에 형제자매 명의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 사용분 당연히 안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하죠.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주로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같은 것들, 세금, 그리고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상품 구입한 것도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자동차 구입비 공제 안 되죠. 근데 중고차 살 때는 공제가 돼요. 몇 프로? 10%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서 공연비 뭐가 있죠? 책 사거나 신문 받아보거나 공연 가거나 박물관 미술관 가거나 또는 뭐다? CGV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제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제보다 좀 더 많이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30%를 안에다가 입력하면 되는데요. 얘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서관 공연비가 일반적인 카드로는 공제가 되더라도 좀 더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중복공제는 불가한데 중복공제가 불가해도 중복공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누구?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의료비에서도 공제가 되고요. 카드로 끌거면은 카드로 공제도 되는 거죠. 교복도 마찬가지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중복공제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공제가 거진 불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김가병 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와 있는데 2,150만 돼 있죠. 국세청 자료인데 여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상품 등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건 쉽죠?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냥 신용카드에 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본인에다가 신용카드 얼마? 2,150만 원만큼을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썼다면요,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다가 2,150만 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연금저축. 자, 김가병 본인이고요. 23년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연금저축 등 원에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 두 번째 칸에다가 2번에 연금저축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은행은 F2 누르고, 잠시만요. 자, F2 누르고, 자, 은행이 문제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증권번호는 괄호에 나와 있죠. 301- 그 다음에 02-2845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금액은 연간 600이었죠? 600을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공제 금액을 구해줍니다.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더 이상 우리가 입력할 게 없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에 입력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 그쵸? 이 표에다가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빨간색으로 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했던 것들을 전부 다 불러와야 됩니다. 그게 누구였죠? 이거였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무조건 마지막에 이거 클릭해야 돼요. 이거 클릭 안 하시면은 점수 다 날라갑니다. 확인. 그래서 내가 입력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빨간 색깔 숫자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은 현시간부로 전산세무 2급 110회 기출문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